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죠.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두 사람의 회동 모습과 또 여야 입장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쓰신 책인데 우리 시민 관객자 여러분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이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7개월 만에 이 만나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데 이제 공감대를 표했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이른바 이제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주 불편한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거의 최고의 원로시잖아요. 문재인 예. 대통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이신데 네.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인 예를 들면 의료개혁 관련해서 의사분들 돌아오라 이런 국민 관심사적 메시지를 내시는 게 아니고 주된 메시지가 검찰 탄압. 글쎄요, 이게 조금 이것도 이 국면 자체가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글쎄요, 조금 예전 같으면 예전 정치인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시죠. 애둘러서 표현하시고 섭섭함을 드러내지 네네. 이렇게 노골적인 방탄적 메시지를 내진 않죠. 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껄끄럽죠.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도 비명 행사라는 논란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사실 상당한 비판적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에 대선 주자로 선출된 뒤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토를 놨던 부분도 있어요. 집값 문제 이런 부분. 그러다가 지금 다시 태세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일단 대선 주자로서의 유력하다, 현재 유력하다고 보지만 당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사법 리스크가 게재돼 있고 본인은 이제 방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은 민주당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오히려 이것은 잠깐의 5월 동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방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방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의 이제 의기투합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의정 갈등이다 이런 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거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여당에서 이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방탄 동맹이다 이런 비판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필요한 거였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방탄 동맹이 가능한가요? 검찰과 재판에 대해서 저렇게 동맹하면은 수사를 안 하고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들이고 이 레토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어 놓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한 발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의 한 6, 7개월 만에 연임 이후에 뵈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도 있으나 연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부담감들은 뭐냐면 중도 외연입니다. 당내 모든 것들은 수습을 했고 중도 외연 확장에 있어서도 내부적 확장이 있고 외부적 확장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 확장은 뭐냐? 그동안 어떤 앞서 언급했듯이 비명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문 세력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는 감싸지 않으면 향후에 대권과도 있어서 내부에서 균열했으면 외부의 중도 외연 확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근거를 찾아서 일단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측면에서 방문이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무게감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 듭니다. 문명의 아까 봉합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저렇게 만나는 걸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뭐 단박에 한 번에 만나서 식사하고 책방 가서 카메라들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력이 규합이 되는 것이지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들이 두 분이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차츰차츰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열을 정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게 됐어요.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역대 많이 있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덕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판이시잖아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글쎄 혼란이 없었나요? 저희가 뭐 나랏빚이 400조 늘었다 이런 수치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집값 문제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을 제대로 지키자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오히려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국민께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대통령은 유엔 그 연설문을 녹화하느라고 보고를 받으시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원전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 문제도 대통령 한 말씀에 의해서 나라의 기관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준비해서 잘 하신 거예요. 본인의 실정이 이미 밝혀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당시에 청와대에 8개의 부서가 동원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부분이 이미 판결문은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볼까요? 부울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세력을 넓히는데 부울경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나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부울경의 성적표가 40곳 중에서 이번에 36곳뿐이 이제 국민의힘이 됐고요. 4곳이 민주당 및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진보당.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실패한 거죠. 부울경에서. 그렇다면 실패했다는 분을 지적하면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전에 7월 달에 봤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민주혁신회의를 아마 문제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더민주혁신회의가 너무 좀 강하다 발언이. 그러니까 8월인가 7월인가 그때 이재명 대표 등을 통해서 거기에 혁신하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원인가요? 그분이 그만둔다고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방탄 국면의 상호 간의 이런 협심 빼놓고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 그거를 이재명 대표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탄 말씀 주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당내 방탄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방탄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력을 아우르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다루는 판사들도 어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위특혜 채용 의혹의 이 핵심 인물이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으세요? 뭐 지금까지 봐온 걸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처럼 가족을 갖다가 뭐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가족을 털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딸과 아내의 어떤 사안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들이 그거를 가대포장하고 허위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결국에 여론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어떤 명확한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을 높여놓고 나서 끊임없이 이거를 뭐 계속 수사를 해갈 건데 굉장히 뭐 안 좋은 조리돌림식 수사를 할 공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지금 청와대 전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물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나 당당하게 임한다는 것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내내 하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그리고 불합리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겠다는 뜻으로 비치거든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네네. 검사지 깡패지 검사냐. 결국에는 정당한 검사의 수사라면 임하겠지만 정치 보복하는 그 검찰이라면 그거는 조폭에 가깝기 때문에 예. 조폭이 부르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격에 안 맞긴 한데요.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참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절차예요. 상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법원이 원래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해도 안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청구한 것이 이 사람의 증거 가치가 있으면 받아들여 달라 이런 거거든요. 미리 신문하겠다. 예.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 신문입니다. 아. 그러면은 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채택한 거고 거기에 검찰만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편파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겁니다. 그럼 통지 받은 분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신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근데도 안 나가신다는 거는 사실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나가신 거예요? 보이콧이죠. 일종의 나가서 할 말이 없고 사실은 묻더라도 혹시나 잘못된 질문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곳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예. 이럴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이콧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하나 더 예. 덧붙이면 검찰이 수사를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떤 증인 신문을 하든 조사를 하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할 거예요. 근데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론전환하면서 망신 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 데려다 저 사람 데려다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여론을 쭉 끌어올려서 추석까지 끌고 갈 겁니다. 예. 이제 그걸 즐기는 겁니다. 예. 어차피 답정너입니다.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기소를 하겠다고 가는 건데 예. 뭐 하려고 거기에 놀아납니까? 어차피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답정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네. 재판에 가서 이 부분은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자 민주당 1호 당론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게 어느 전 국민 주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계층이 좀 두텁고 촘촘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내용과 함께 저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것처럼 비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일단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저 사안에 아니 상식적이다. 25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집행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위헌적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호 당론으로 발의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조차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비판적 대상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 싶은 거죠. 저 부분은 터무니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네네. 여기서 뭐 정략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친문 진영의 지금 망명정부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해철 전 의원도 들어와서 예. 사실은 이제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나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친노 친문에.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의사를 표명하고 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는데 예. 정책적 측면에서 각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상당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필되는 지점인 거죠. 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안 좋다, 안 됐다 이런 공격이 아니고 어떤 정책에 나왔을 때 그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이재명 대표의 실정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실리를 얻어가는 제가 볼 때는 밉지 않은 어떤 그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정책 측면에서 각을 세우는 모습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저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아니 있나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요. 뭐 전통적으로 재정 관료입니다. 그렇죠. 관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보편으로 하느냐, 선별로 하느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이 보수 측이나 다른 데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일극 체제다 하면서 비판하는데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모든 생각이 다 맞아야 된다고 당내에서 끄덕거려야 됩니까? 아니 그 당에 있어서의 스펙트럼 자체에서 네. 당내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25만 원 지원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지역 앞에로 가서 상견례에 서면하는 방식은 찬성. 다만 이거 전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주자. 라는 것은
예전에 무상급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든 복지 정책은 보편과 선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됐으니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특히나 김동연 지사의 주변 사람들이 친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맞죠. 네. 김동연 지사도 어떤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들은. 예.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각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어떤 당내 갈등보다는 하나의 새롭게 이제 미래 주자로서 본인의 시각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을 한번 견줘보겠다라는 판단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는 하겠지만 전 국민을 주는 게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전 국민을 준다라는 1호 당론 법안, 발의 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 사실은 수도권 경기도의 도지사잖아요. 네네. 그런 분이 이거를 대놓고 반대한다. 상당히 타격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초된다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초래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마당에 뭔가 당내 헤게모니가 흔들린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저는 저 지점은 좀 뼈아픈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여기 생각할 것도 없는 게 25만 원 지원법 통과돼봤자 대통령이 거부할 건데 이거 무슨 뭐 이게 논박 수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시동에 걸렸지만 출발 전부터 지금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그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아무리 빨리 추계를 해도 현장에서 교육 수련 가능한 상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빨라야 27년입니다. 그 전에 논의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선언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의사단체죠. 의협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회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당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수시 모집 원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이 협의체 이게 출범을 할 수는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그 의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범을 해야 되겠죠. 안 와도. 네, 왜냐하면 이제 의사분들은 사실은 이제 의료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의료교육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의사 양성 수를 늘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일단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출범시킨 다음에 네네. 국민적 지지를 넓혀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전혀 지금 안 하겠다는 안이 2025년도 백지화뿐만 아니고 2026년도도 논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7년도부터 그때부터 추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네. 2027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 이걸 무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분들이 불만을 갖는 건 맞는데 이해 단체로서 예. 이걸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출범시킨 다음에 네네. 의사분들이 지금 안을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뿐이 없어요. 근데 일부 의사분들은 숫자는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의사분들 대표는 직역단체에서는 전혀 안을 내놓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국민적 압박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봐야 되는 의미에서 보면 네네. 먼저 출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의사단체 없이라도 빨리 출범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데 그 동의하세요? 그럼요. 야. 일단 그건 맞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고요. 네네. 추석 전에 뭐라도 정부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해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추석이 돼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제 병원 못 가면 어떡하지? 나는 아프면 안 돼. 라는 이런 엄청난 불안감이 있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예.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야 의정이면 제일 좋겠지만 여야 정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는 안을 의료계에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의료계도 지금 조금은 바짝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돌아와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책임이 크게 보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정부가 어떤 결단을 미숙하게 해왔기 예. 때문에 이걸 예. 자초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지만 지금 여야 의정을 제안하고 여야정이 먼저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제안을 던지는데 의료계가 이것을 회피한다.
이제는 의사가 존경받는 직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는 그 안에서도 내부 단일적인 안을 가지고 예. 정부를 만나서 일단은 국민들이 생명이 위태롭고 이런 부분들을 예. 같이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계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피한다고요.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은 의사계를 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히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지만 먼저 출범시켜야 된다. 여기에는 의견을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